수업 자료 11번째 메뉴와 그래픽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는 우리가 GUI를 구성할 때 가장 대표적인 구성 요소이기도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자바는 기본적으로 메뉴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JFrame이라고 하는 탑 레벨 컨테이너는 크게 3개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맨 위에 메뉴바가 있었고요. 그 다음 실제 컴포넌트를 포함할 수 있는 컨텐트 페인이 있었고요. 그 다음 그 아래쪽에 프레임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메뉴를 표시하는 메뉴바가 있는데 이 메뉴바를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면에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섹션에는 이 메뉴바를 통해서 메뉴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에서 메뉴를 구성할 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3가지 종류의 클래스가 있습니다. 먼저 JMenuBar라고 해서 메뉴바를 위한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뉴도 일종의 컨테이너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컨테이너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JMenu이고요. 그 다음 실제로 우리가 메뉴를 선택해서 무엇인가 동작을 시킬 수 있는 게 바로 JMenuItem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3가지 클래스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있으면 자바에서 메뉴 시스템을 구성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먼저 메뉴 체계를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소개했던 것처럼 탑 레벨 컨테이너, 즉 최상위 컨테이너는 지금 우리 JFrame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 JFrame 구성 요소 중에 하나가 메뉴바가 있었습니다. 메뉴바는 이 녀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메뉴바에 들어가는 녀석이 바로 JMenuBar입니다. 따라서 JMenuBar 객체를 생성하고 이렇게 생성된 객체는 JFrame이라고 하는 최상위 윈도우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사용하는 메소드로는 set JMenuBar라고 하는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 다음에 예제를 볼 때 JMenuBar 객체를 생성하고 이 객체를 set JMenuBar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JMenuBar는 다른 메뉴와 관련되어진 컴포넌트를 포함할 수 있는 일종의 컨테이너 역할을 합니다. 앞서 우리가 소개했던 것처럼 컨테이너는 각종 컴포넌트를 포함할 수가 있는데 이 컴포넌트도 일종의 컨테이너도 일종의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JMenuBar라고 하는 컨테이너에 JMenu라고 하는 컨테이너를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JMenu는 다른 서브 메뉴를 포함할 수 있는 일종의 컨테이너 역할을 하는 클래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JMenu에 해당되는 객체를 선택하면 그 메뉴에 포함되어 있는, 그 메뉴에 등록되어 있는 서브 메뉴가 화면에 표시가 되어 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메뉴를 선택했을 때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바로 JMenuItem 객체입니다. 물론 이 JMenuItem 객체는 JMenu 또는 JMenuBar라고 하는 컨테이너에 포함이 되어야 화면에 표시가 되고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메뉴 체계에서 최상위 JMenuBar에 2개의 JMenu 객체가 등록이 되어 있고 이때 우리가 사용하는 메소드는 add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JMenu에는 또다시 3개의 컴포넌트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컴포넌트가 JMenuItem이라고 하는
컴포넌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컴포넌트가 j 메뉴 아이템이고요. 세 번째 컴포넌트가 j 메뉴라고 하는 아이템입니다. 앞서 소개했던 것처럼 j 메뉴는 일종의 메뉴를 포함할 수 있는 컨테이너 역할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j 메뉴 객체는 서브 메뉴를 포함할 수가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j 메뉴 아이템과 같은 서브 메뉴 또는 또 다른 j 메뉴를 포함할 수 있겠지요. 물론 이 j 메뉴는 또다시 j 메뉴 아이템 또는 j 메뉴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이 자바 메뉴 체계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비교적 간단하게 메뉴 시스템을 구성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나왔던 세 가지 클래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JMenuBar입니다. JMenuBar는 반드시 탑 레벨 컨테이너인 JFrame에 설정이 되어야 되겠고요. 이 JMenuBar는 앞서 소개했던 것처럼 JMenu 또는 JMenu 아이템이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포함할 수 있는 일종의 컨테이너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JFrame 객체에 메뉴바를 등록할 때 여기도 글자가 잘못됐네요. set JMenuBar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JMenuBar가 컨테이너 역할을 한다고 했으므로 이 컨테이너에 JMenu 또는 JMenu 아이템과 같은 컴포넌트를 추가할 때는 add라는 메소드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JMenu는 일종의 JMenu 또는 JMenu 아이템을 포함할 수 있는 컨테이너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JMenu를 선택하게 되면 그 메뉴에 등록되어 있는 서브 메뉴를 화면에 표시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JMenu를 특별하게 이벤트 처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JMenu는 보통의 경우에 특별한 기능을 수행하기보다는 이 메뉴에 등록되어 있는 서브 메뉴를 표시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 우리가 이벤트를 처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굳이 우리가 JMenu에서 만들어진 JMenu가 이벤트 소스가 되는 이벤트를 처리할 때는 이때 메뉴 이벤트라고 하는 이벤트가 있으므로 이 메뉴 이벤트를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JMenu 아이템은 컴포넌트로서 우리가 이 JMenu 아이템을 선택하면 특정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앞서 소개했습니다. 특정한 기능을 소개하기 위해서는 이벤트 처리를 해주어야 되는데 JMenu 아이템에 해당되는 그 컴포넌트를 우리가 선택하면 액션 이벤트가 발생됩니다. 즉 JMenu 아이템은 액션 이벤트의 이벤트 소스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J 버튼에서 발생하는 액션 이벤트를 처리할 때 액션 리스너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JMenu 아이템도 액션 이벤트를 위한 이벤트 소스가 되기 때문에 이 이벤트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액션 리스너 객체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 액션 리스너 객체를 구현하는 여기 인터페이스라고 했죠. 따라서 액션 리스너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클래스를 정의하고 이게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렇게 정의되어진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하는 것. 이게 두 번째 스텝이었고요. 세 번째 스텝은 이벤트 소스에 이 객체 두 번째 단계에서 생성했던 이벤트 처리를 위한 객체를 등록하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우리는 액션 이벤트를 위한 이벤트 소스가 J 버튼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 경우에는 액션 이벤트를 위한 이벤트 소스는 바로 J 메뉴 아이템이라고 하는 것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벤트 소스에 액션 리스너 객체를 등록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자, 우리 간단하게 메뉴를 한번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화면이 메뉴바에 해당됩니다. 물론
스윙에서는 J메뉴바 객체를 이용해서 이 J메뉴바를 구성할 수가 있고요. J메뉴바에 지금 두 개의 메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일이라는 메뉴와 그리고 에디트라는 메뉴 두 가지가 있고요. 지금 여러분 볼 때 파일이라는 메뉴를 선택했을 때 New, Open, 그리고 Exit이라고 하는 세 개의 메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개의 메뉴는 각각 제 메뉴 아이템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New 메뉴, Open 메뉴, 그리고 Exit 메뉴가 있고요. 이 각각들은 전부 제 메뉴 아이템 클래스의 객체라는 걸 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제 메뉴 아이템을 포함할 수 있는 그 컨테이너로서 파일 메뉴가 있기 때문에 이 메뉴는 제 메뉴 객체가 되어야 되겠지요. 지금 그림상으로 보면 에디트 메뉴, 이 에디트 메뉴에는 서브 메뉴가 무엇인지 표현되어 있지는 않죠. 지금은 비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비워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메뉴 시스템들이 어쨌든 J메뉴바에 등록이 되어야 되겠고요. J메뉴바도 J프레임의 그 메뉴바로서 설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클래스는 mnTester라고 하는 클래스이고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계속 했던 것처럼 이 클래스는 JFrame 클래스를 상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클래스의 생성자에서는 기본적인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메뉴를 구성하기 위해서 make menu 그리고 UI를 구성하기 위해서 make UI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특별하게 UI가 필요치 않기 때문에 make UI라는 이 메소드는 일단 만들어만 두고 실제 내용을 채우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make menu라고 하는 메소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맨 먼저 우리가 J프레임 만들어주시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죠? 여기 해당되는 J메뉴바 객체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죠. 이게 J메뉴바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J메뉴바 객체를 생성했다고 해서 이것이 곧 J프레임에 자동적으로 설정되지는 않죠. 그래서 반드시 J메뉴바 객체는 J프레임에 이 객체가 메뉴바 객체다라고 설정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메소드는 set jmenubar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합니다. 앞서 나왔던 자료는 조금 잘못됐죠. add가 아니라 set이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해두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jframe 객체의 메뉴바로서 지금 여기에서 생성한 jmenubar 객체를 설정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녀석은 메뉴 시스템의 최상위 컨테이너죠. 자, 우리는 두 개의 메뉴를 지금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파일 메뉴이고요. 그 다음 에디터 메뉴입니다. 이 파일 메뉴와 에디터 메뉴는 각각 컨테이너로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JMenu라고 하는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우리가 만들었던 JMenu 객체는 파일이라고 하는 문자열로 화면에 표시되고 있고요. 두 번째 메뉴는 edit라고 하는 문자열로 화면에 표시되겠습니다. 이때 만들었던 게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여기와 요 녀석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J메뉴 객체를 생성했다고 해서 그 생성된 J메뉴 객체가 자동적으로 메뉴바에 등록되지는 않습니다. 앞서 소개했던 것처럼 J메뉴바가 일종의 컨테이너라고 했죠. 따라서 그 컨테이너에 지금 여러분이 만든 이 두 개의 컴포넌트, J메뉴라고 하는 컴포넌트가 등록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때 사용하는 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add라고 하는 메소드입니다. 볼게요. m바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된 객체 여기입니다. J메뉴바 객체이죠. 이 녀석을 이용해서 add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이때 파라미터로 넘겨지는 건 이때 생성했던 J메뉴 객체입니다. 자, 그러면 화면에는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 파일 메뉴에 또 서브 메뉴가 있었죠. New, 그 다음 Open, 그 다음에 Exit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이 녀석은 전부 J메뉴 아이템 객체입니다. 따라서 우리 간단하게 우리 요 파일 메뉴를 구성하는 것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make file menu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make file menu라고 하는 메소드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볼게요. 자, 먼저 J메뉴 아이템 3개를 지금 생성하고 있습니다. New, Open, Exit 이라고 하는 3개의 문자열로 화면이 표시되어지는 J메뉴 아이템 객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각각 이 메뉴, 그리고 맨 마지막 액션 메뉴입니다. 물론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생성했다고 해서 그 생성하자마자 화면에 표시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J메뉴 아이템도 상위 J메뉴, 즉 컨테이너에 포함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보니까 이렇게 파일 메뉴에 add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포함시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그 실행된 예제를 보면 여기에 메뉴 아이템과 메뉴 아이템 사이에 구분자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분자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J separator라고 하는 객체입니다. 물론 이 J separator라고 하는 이 녀석은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메뉴와 메뉴 사이에 구분을 하기 위한 구분선만 표시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메뉴 시스템을 구성했고요. 물론 메뉴 시스템을 구성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이 나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뭐가 또 필요하죠? 각각의 J메뉴 아이템을 선택했을 때 어떤 기능을 수행할 건지를 우리가 정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가장 마지막에 있는 Exit이라는 메뉴를 선택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Exit이라는 메뉴를 선택했을 때 우리는 프로그램을 종료하도록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서 이 J 메뉴 아이템은 액션 이벤트의 이벤트 소스라고 이야기했죠. 결국 이 의미는 이 메뉴를 선택하면 이 J메뉴 아이템 객체는 액션 이벤트를 생성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벤트 소스로서 작동한다는 이야기겠죠. 그렇다면 이 액션 이벤트를 우리가 처리해야 되겠는데 우리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할게요. 앞서 우리가 액션 이벤트를 처리할 때 액션 리스너가 필요하다고 그랬고 그 액션 리스너를 등록할 때 이벤트 소스죠. 이벤트 소스에 add action listener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등록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처럼 액션 리스너 객체를 등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익명 클래스를 이용해서 등록하고 있죠. 이건 우리 10장에서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 메뉴를 선택했을 때 액션 이벤트가 발생할 것이고 그때 호출되어지는 메소드는 action performed라고 하는 메소드가 호출된다는 것도 이미 우리는 알고 있고 실제로 여러 차례 사용해 보았습니다. 이 메소드 호출되어지면 우리는 프로그램을 종료하기 위해서 system.exit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메뉴 시스템을 구성하고 구성된 메뉴 시스템을 이용하여서 어떤
일을 우리가 메뉴를 선택했을 때 수행해야 될 특정한 어떤 작업들을 수행할 수 있게끔 해 주었습니다. 자, 요거는 액션 메뉴였고요. 지금 여러분이 또 한번 살펴봐야 될 건 오픈 메뉴입니다. 기본적인 형태는 동일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화면에 파일을 선택할 수 있는 간단한 다이얼로그를 화면에 띄울 텐데 지금 이 화면에 떠 있는 이 다이얼로그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J 파일 추저 객체입니다. 물론 J 파일 추저 객체를 생성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화면에 이 다이얼로그가 표시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show open dialog 또는 show save dialog 그를 호출해 주어야 한다는 것도 기억을 해두도록 합니다. 그러면 show open dialog 했을 때와 show save dialog 했을 때 차이점은 뭐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open 또는 save라고 하는 것 표시되는 것 외에는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open 또는 cancel을 눌렀을 때 이 메소드가 리턴해 주는 건 우리가 선택한 파일 객체를 리턴해 준다는 것도 함께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자바 GUI를 이용할 때 메뉴 시스템을 구성하는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건 몇 가지 되지 않죠? 이겁니다. 자, 여기가 메뉴 바라고 한다는 것. 이 메뉴 바를 위해서 스윙 패키지는 J 메뉴 바라고 하는 클래스를 제공해 주고 있고 J 메뉴 바는 메뉴 시스템 상에서는 최상위 컨테이너 역할을 해줍니다. 이 말은 컴포넌트를 포함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 이 녀석이 포함할 수 있는 컴포넌트는 J 메뉴라고 하는 컴포넌트 또는 J 메뉴 아이템이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포함할 수가 있죠. 그러면 J 메뉴와 J 메뉴 아이템의 차이점은 뭐냐면 J 메뉴도 일종의 컨테이너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서버 메뉴를 가질 수 있습니다. 반면 J 메뉴 아이템은 우리가 선택했을 때 액션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이벤트 소스가 되겠고 그 액션 이벤트를 처리함으로써 그 메뉴를 선택했을 때 수행해야 되는 어떤 기능들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으면 메뉴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 어렵지 않게 해볼 수 있다는 것 기억을 해두도록 합니다. 자, 이번 섹션은 그래픽을 그려보는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그래픽 맞습니다. 우리가 원을 그리거나 또는 선을 그리거나 사각형을 그리거나 또는 문자열을 출력하는 등의 일을 하는 방법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여러 가지 종류의 스윙 컴포넌트를 이용했죠.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했던 게 J 버튼이라고 하는 스윙 컴포넌트가 있었고요. J 레이블이라고 하는 녀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종류의 스윙 컴포넌트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 J 버튼 또는 J 레이블 등등 이용했을 때 그리고 컨테이너에 포함을 시켰을 때 화면에 표시되는 모양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 J 버튼은 이런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모양을 하고 있었는데 그럼 이런 모양을 어떻게 화면에 표시해 줄 건가 하는 의문이 생기는데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각 컴포넌트마다 그 컴포넌트가 화면에 표시되는 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한 객체가 각 컴포넌트를 위한 그 표시되는 방법을 다 관리를 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각각의 컴포넌트는 자신의 모양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고 그 모양을 스스로 그린다는 걸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모양을 스스로 그릴 때 어떤 메소드가 호출되어지냐면 페인트 컴포넌트라고 하는 메소드가 호출이 되어집니다. 즉 우리가 사용했던 J버튼이라고 하는 녀석을 화면에 표시해야 될 때 내부적으로는 J버튼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 페인트 컴포넌트라고 하는 메소드가 호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J버튼 클래스에서 정의한 페인트 컴포넌트에서 J버튼이 표시해야 되는 모양이라든지 방법들을 화면에 출력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페인트 컴포넌트라고 하는 즉 컴포넌트가 자기 자신의 모양을 그려야 되는데 언제 이 페인트 컴포넌트라고 하는 메소드가 호출되는지를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J버튼과 같은 컴포넌트가 최초로 화면에 표시될 때입니다. 결국 지금까지 우리가 J버튼을 J프레임에 추가했고 프로그램 실행시켰습니다. 그러면 J버튼이 화면에 표시되었죠. 그때 처음 화면에 표시될 때 이때 페인트 컴포넌트라고 하는 메소드가 호출이 되어집니다. 또 컴포넌트의 위치나 크기가 바뀌었을 때 역시 다시 걸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앞서 우리 레이아웃 매니저라고 하는 것 이야기했는데 그 레이아웃 매니저의 기능이 뭐였나요? 표시되어질 컴포넌트의 크기와 위치에 변화가 자동으로 관리해 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뭔가 변화가 있어서 컴포넌트를 새롭게 그려야 될 때 그때 이 페인트 그 컴포넌트에 페인트 컴포넌트라고 한 메소드가 호출이 되어집니다. 또는 우리가 그 윈도우를 최소화시키죠. 우리 미니마이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최소화시키고 나서 다시 화면에 원상복귀시킬 때 역시 새롭게 그려야 되겠죠. 그때도 역시 페인트 컴포넌트가 호출이 되어집니다. 또 다른 윈도우에 가려졌다가 다시 표시될 때도 호출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하다 보면 우리가 직접 페인트 컴포넌트 메소드를 호출해야 될 경우가 생깁니다. 즉 화면을 리프레시 하거나 할 때 그렇죠? 그때 우리는 페인트 컴포넌트 메소드를 직접 호출하는 것이 아니라 컴포넌트에 보면 repaint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 repaint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면 이 repaint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페인트 컴포넌트라는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각각의 컴포넌트가 그 컴포넌트 모양대로 화면에 보이게 하는 것은 그 컴포넌트가 정의하고 있는 페인트 컴포넌트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정해진다는 거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역으로 우리가 원하는 그래픽을 그리고 싶어요. 우리가 원하는 그래픽을 그리고 싶은데 결국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그래픽을 그리기 위해서는 컴포넌트의 페인트 컴포넌트 메소드를 재정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림을 그리도록 페인트 컴포넌트라는 메소드를 재정의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컴포넌트를 상속받은 새로운 클래스를 정의해야 되겠죠. 물론 어떤 컴포넌트를 상속받을지는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만 아주 일반적으로 범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컴포넌트가 바로 J패널이라고 하는 컴포넌트입니다. 이 J패널이라는 컴포넌트는 그 컨테이너로서 역할도 할 수가 있고 컴포넌트 역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결국 이 J패널에도 페인트 컴포넌트라는 메소드를 정의하고 있고 이 J패널이라는 클래스를 상속하면 우리가 직접
페인트 컴포넌트라는 메소드를 재정의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대로 해서 우리가 그래픽을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간단합니다. 첫 번째, J패널이라고 하는 범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컴포넌트를 상속하는 클래스를 정의하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 클래스를 상속했을 때 페인트 컴포넌트라는 메소드를 재정의해라는 이야기입니다. override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재정의해서 재정의한 그 메소드에서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이 컴포넌트가 어떤 모양을 출력할 건지를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그 방법을 한번 간단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간단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요 화면에 보고 있는 사각형, 정사각형이네, 그렇죠? 정사각형 4개, 파란색으로 표시되어지는 정사각형 4개를 그리는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내용들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J프레임을 상속받아서 myDrawer라고 하는 클래스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보면 뭐 특별하게 우리가 계속 사용해 왔던 것들이니까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해볼 수가 있고요. 먼저 make UI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사용해 왔던 것들이기 때문에 따로 컴퓨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make UI를 보면 myCanvas라고 하는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하고 있고요. 이것을 그 캔버스라고 하는 곳에 이것을 그 J프레임이라고 하는 탑 레벨 컨테이너에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myCanvas라고 하는 이 클래스 정의는 바로 앞에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myCanvas라고 하는 이 클래스는 범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스윙 컴포넌트인 J패널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상속받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프로그램은 워낙 간단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 경우 생성자에서 특별하게 해줄 기능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그림을 그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페인트 컴포넌트라고 하는 메소드를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버라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페인트 컴포넌트는 우리가 호출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호출된다고 했죠. 어떤 경우에 우리가 지금 원하는 myCanvas라고 하는 이 클래스의 객체가 화면상에 뭔가 업데이트 되어야 될 경우 페인트 컴포넌트가 호출된다고 했는데 이 페인트 컴포넌트가 호출될 때 전달받는 객체가 바로 그래픽스 객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는 여기에 있는 이 그래픽스라고 하는 그래픽스 객체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간단히 한번 볼까요? 이 그래픽스 객체를 이용해서 set color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미 예측을 하고 있지만 set color는 그리는 색깔을 변경하는 메소드입니다. 이 경우에는 파란색으로 그릴 수 있도록 변경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draw RECT라고 3개를 호출하고 있는데 이 RECT는 우리가 사각형 이야기할 때 rectangle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RECT입니다. 그래서 draw RECT를 하면 사각형을 그립니다. 우리가 사각형을 그릴 때 필요한 요소는 4가지입니다. 하나는 사각형을 그릴 때 좌측 상단의 좌표, XY 좌표, 그 다음 또 하나는 사각형의 width, 또 하나는 사각형의 높이입니다. height. 그래서 이 4가지 정보가 있으면 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는데, 자, 여기 보니까 4개의 파라미터를 갖고 있습니다. 자, 처음 2개의 파라미터는 뭐냐면 사각형을 그릴 때 사용할 여기 좌표, 좌측 상단의 좌표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 90,90이라고 하는 좌표상에 여기서부터 그리기 시작하겠다는 이야기겠죠. 자, 세 번째 파라미터는 뭐냐면 바로 폭입니다. width. 그래서 50픽셀 폭으로 사각형을 그리겠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얘는 높이입니다. height이고요. 그래서 역시 높이도 50픽셀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즉 폭과 높이가 모두 50픽셀로 설정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사각형을 그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경우에는 10,10 위치에서, 이건 50,50 위치에서, 그리고 마지막 사각형은 90,90 위치에서 각각 정사각형 가로 세로 폭이 가로 세로가 50픽셀짜리 정사각형을 그리겠다는 이야기겠죠. 그게 여기입니다. 자, 요게 50픽셀이고요. 요 높이도 50픽셀입니다. 자, 요 점의 좌표가 90,9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점의 좌표가 50,50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점의 좌표가 10,10이 되겠지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 자, 전체적으로 어떻게 프로그램 실행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메인 메소드가 호출되지겠죠. 실행하면 메인 메소드가 호출되겠죠. 그때 myDraw라고 하는 이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합니다. 바로 요 클래스죠, 그렇죠? 그러면 객체가 생성되어지면서 생성자가 호출되겠지요. 자, 생성자가 호출되어지면 생성자가 실행되는 동안에 makeUI라고 하는 메소드 호출합니다. makeUI라는 메소드는 바로 이 녀석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앞서 소개했던 myCanvas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하고 있는데, 이 myCanvas라고 하는 객체가 곧 jPanel 객체잖아요. 그렇죠? 자, 어쨌든 그렇게 객체를 생성하고, 그리고 그 생성한 객체를 jFrame이라고 하는 최상위 컨테이너에 add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뭘 했나요? set visible이라고 해서 화면에 보일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출력값으로 우리가 이 메소드를 호출했습니다. 그러면 화면에 보여주겠죠. 자, 화면에 보여준다는 이야기는 jFrame이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jFrame에 뭐가 들어가 있죠? 우리가 조금 전에 만들었던 myCanvas 객체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myCanvas라고 하는 이 컴포넌트를 화면에 출력을 해야 되겠는데, 그때 여기 나와 있는 paint 컴포넌트라고 하는 메소드가 자동으로 호출되어 있습니다. 이 paint 컴포넌트라는 메소드를 실행하는 과정 속에 그린 색깔 파란색으로, 그리고 각각 10,10, 50,50, 그 다음에 90,90에 각각 가로 세로 폭이 50픽셀인 사각형 3개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래픽을 그린다고 할 때 이 페인트 컴포넌트라고 하는 메소드를 재정의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래픽을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게, 우리 사각형 그릴 때 3가지 정보 필요하다 그랬죠. 사각형 좌측 상단의 좌표, 그리고 너비, 그리고 높이가 필요하다 그러는데, 이 좌표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표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좌표는 컴포넌트의 좌측 상단, 여기입니다. 여기가 좌표로는 0,0에 해당됩니다. 0,0에 해당되겠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X축 좌표 값이 증가되어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0이었다면 여기는 어디라고요? 100입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X축 좌표의 값은 증가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래로 가면 갈수록 Y축 좌표의 값이 증가되어집니다. 따라서 이 위치는
우리가 표시할 때 100,20이라고 이야기한다면 x좌표는 100, 여기서부터 여기가 100이겠죠. y좌표는 20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대략 여기쯤이라고 할게요. 자, 여기가 대략 50이라고 하고요. 여기가 대략 60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50,60으로 표기합니다. 이때 50은 x좌표, 60은 y좌표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우리 그래픽을 사용할 때 이 좌표에 대해서, 좌표 공간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그런데 간혹 많이 헷갈리는 게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웠던 XY 좌표는 어떻게 됐죠? 네, 원점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X 좌표가 증가되고요. 그 다음 원점 기준으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Y 좌표 값이 증가되었잖아요. 그런데 자바에서 사용하는, 자바 그래픽에서 사용하는 좌표 체계는 네, 오른쪽으로 가면 X축 좌표 값이 증가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좌표 평면과 동일하죠. 근데 우리가 기존 알고 있는 좌표 평면의 좌표와 다른 것이 아래로 가면 갈수록 Y축 값이 증가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그리게 되는, 앞으로 그려야 되는 그래픽에 대해서 좌표를 혼돈할 일은 없을 거로 생각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조금 전에 그 색깔을 바꿀 때 set color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했고요. 사각형을 그릴 때 draw alicity, draw rectangle입니다. draw alicity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했는데 이것 말고도 실제로 그릴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다양한 메소드가 존재합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set color는 조금 전에 소개했던 것처럼 그림을 그릴 때 그 색깔을 정해줄 수가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draw alicity는 사각형을 그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서 소개했던 것처럼 사각형의 좌측 상단의 좌표, 그리고 폭, 높이, 이 네 가지 정보를 이용해서 사각형을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draw line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라인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죠? 한 점과 또 다른 점 사이에 선으로 연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두 점의 좌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x1, y1이고요. 그 다음 여기가 x2, y2라고 한다면 그려가는 선의 양 끝점의 좌표를 파라미터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drawstring이라고 하는 건 이 메소드 이름이 의미하는 것처럼 문자열을 출력할 때, 정확히는 문자열을 그릴 때 이 메소드를 호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릴 때 사용할 문자열을 첫 번째 파라미터로, 그리고 XY 좌표, 그 문자열이 출력될 위치를 위해서 XY 좌표를 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oval이라고 하는 이 메소드는 뭐냐면 타원을 그리는 메소드입니다. 타원을 그리는 메소드인데 이 타원을 그릴 때 넘겨주는 그 정보들은 사각형을 그릴 때 넘겨주는 정보와 동일합니다. 즉 좌표가 하나 있고요. 동일하게 width, height가 있네요. 그럼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 draw oval은 가상의 사각형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없지만, 실제로 그려지지는 않지만 가상의 사각형이 있을 거고, 이 가상의 사각형의 좌측 상단의 좌표가 x, y입니다. 그리고 가상의 사각형에 폭이 있겠죠. 이게 width입니다. 물론 가상의 사각형이기 때문에 높이도 있을 겁니다. 이게 height입니다.
draw RCT라면 여기 사각형을 그리겠지만 draw over은 이 사각형에 내접하는 타원을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가상의 사각형을 생각하면 훨씬 수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width와 height를 동일한 값으로 두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원이 그려지겠죠. 그렇죠? 자, 우리 XY 좌표가 있고 width, height가 동일하다고 가정할게요. 자, 여기 width이고요. 여기 height인데 width와 height가 동일하다고 한다면 이 가상의 사각형을 채우는 타원을 그리면 어떻게 되죠? 예, 폭과 높이가 동일한 가상의 사각형이 내집하는 타원은 결국 우리가 이야기하는 원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각형과 타원을 그리는 것이 뭐 다르지 않다는 거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드로우 아크는 호를 그리는 겁니다. 호라고 하는 건 뭐죠? 그리기 시작한 각도가 있고 이제 일부만, 그러니까 그 타원을 그릴 때 타원 전체를 그리는 게 아니라 일부만 그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리겠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그리기 시작하는 지점이 있을 것이고 이제 그리는 걸 마치는 요 지점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 지점에 대한 정보가 추가로도 들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스타트 앵글, 그다음 아크 앵글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처음 4개의 파라미터를 보면 원을 그릴 때 파라미터 또는 타원을 그릴 때 파라미터가 동일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기억하면 되느냐면 일단 가상의 사각형을 그립니다. 여기 x, y. 그 다음 여기가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width입니다. 그 다음 height죠. 그런데 가상의 사각형을 채우는 가상의 타원을 생각해 봅니다. 그렇죠? 가상의 사각형 안에 내접하는 가상의 타원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타원을 그릴 것 같으면 draw over를 사용하면 타원을 그려지겠죠. 그런데 우리는 타원 전체를 그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지점부터 시작해서 이만큼의 각도만큼만 그러니까 타원을 그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호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0도부터 45도만큼만 그리고 싶어요. 자, 그럼 0도는 어디 기준이냐면 중심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0도입니다. 중심 기준 오른쪽, 수평으로 오른쪽, 여기가 0도예요. 그리고 각도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0도부터 시작해서 여기부터 시작하겠다는 이야기죠. 45도만큼만 그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45도가 여기쯤이겠네요.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됐죠? 만약에 90도에서부터 시작해서 90도만큼 호를 그리고 싶어요. 오른쪽 여기가 0도였으면 90도는 어디일까요? 여기가 90도겠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90도만큼이니까 여기까지겠죠. 이렇게 해서 타원을 그리되 타원 전체를 그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정한 각도에서 정한 각도만큼만 그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요게 호를 그리는 메소드였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테스트 해볼 때 이제 드로우 대신에 fill을 한번 넣어 봅니다. fill은 뭐예요? 채우는 거죠. 그래서 드로우로 시작하는 것, 예를 들어 드로우 RCT는 이렇게 사각형을 그린 거라면 fill RCT는 채워지는 사각형을 우리가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요건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자, 여기에 간단한 예가 하나 나와 있네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뭐 나머지는 우리 앞서 나왔던 것들이니까 그냥 여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J패널을 상속받은 myCanvas라고 하는 클래스를 정의하고 있고, 여기에 페인트 컴포넌트에는 set 컬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진 컬러가 아니라 새로운 컬러를 지금 만들고 있네요. 그래서 컬러 객체를 만들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넘겨주는 값은 RGB 값을 넘겨주면 됩니다. 근데 보니까 R은 16진수로 FF 255죠. 그 다음에 G와 B에 해당되는 각각 0입니다. 결국 빨간색이죠. 그래서 붉은색으로 그리겠다는 걸 설정하는 거고요. 자, 라인을 그리고 있습니다. 0,0에서 100,100이네요. 그래서 여기가 0,0입니다. 여기가 100,100입니다. 그래서 두 점의 좌표가 정해지고 이 두 점 사이를 선을 연결하는 게 바로 draw line이었죠. 그 다음에 draw string은 뭐였죠? 우리 문자열을 화면에 그리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hello라고 하는 문자열을 그리는데, 이때 이 hello라고 한 문자열이 표시되어질 좌표로는 100,10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자세히 보면 hello가 어디에 그려져 있나요? 아까 여기가 100,100이라고 했죠. 여기. 근데 hello는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문자열을 그릴 때 좌표의 기본 기준점은, 자, 문자열이 들어가는 가상의 사각형이라고 할게요. 얘가 예를 들어서 hello라고 할게요. 문자열이 출력될 가상의 사각형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 좌표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 그렇죠? 그러니까 좌측 하단 요 위치가 우리가 좌표로 설정한 draw string 할 때 좌표로 설정한 좌표가 되는 거예요. 됐죠? 이것도 여러분이 참고하도록 합니다. 자, 앞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지는 몇 가지 색상을 이용했죠. 뭐 예를 들어서 컬러라고 하는 클래스에 블랙이라고 하는 스태틱 베리어블이 있었죠. 이건 까만색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컬러.옐로우 등등등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색상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스태틱 필드로서 정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색을 사용할 때는 기본적으로 제공해준 요 녀석들을 이용하면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색깔을 원할 때는 앞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컬러 객체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컬러 객체를 만들 때 각각 RGB에 해당되어지는 0부터 255 사이죠. 그렇죠? 0부터 255 사이에 RGB 값을 각각 파라미터로 넘겨주거나, 또는 RGB 값이 32비트입니다. 그래서 32비트짜리 값을, RGB를 포함하고 있는 32비트 값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컬러 객체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문자열을 화면에 그릴 때 또 필요한 것이 바로 글꼴이라고 이야기하는 폰트입니다. 그래서 폰트를 설정하는 게 여기 나와 있던 set 폰트였습니다. 그러면 이 폰트 객체는 어떻게 우리가 만들 거냐면 이렇게 만들면 되죠. new 폰트. 세 가지 파라미터가 있는데, 즉 폰트 객체를 만들 때 세 개의 파라미터를 넘겨줘야 되는데, 첫 번째 파라미터는 우리가 글꼴입니다. 우리 폰트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뭐 명조, 굴림, 이런 폰트 이름입니다. 두 번째 파라미터로는 이 폰트가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스타일입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스타일이 바로 폰트.plain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두꺼운 폰트를 쓰고 싶으면 폰트.bold를 스타일에 지정하면 되겠고요. 우리가 보통 이탈릭체라고 이야기하는 약간 길어져 있는 폰트는 여기 나와 있는
폰트 좀 이탈릭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파라미터는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즈를 이용하면 글자의 크기를 정해줄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폰트 객체를 set 폰트라고 하는 메소드를 통해서 설정해 두면 드로스팅 할 때 설정된 폰트로 화면에 그림을 그려줍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이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합니다. 자, 됐고요. 자, 요거는 우리 앞서 이야기했던 간단한 예가 나와 있네요. 자, 요 경우 보니까 폰트를 하나, 폰트 객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바탕 글꼴에 두꺼운 글씨체, 그리고 32픽셀. 그래서 여기 보면 안녕을 출력하고 있습니다. 출력된 내용이 이 녀석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폰트를 우리가 원하는 폰트,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 그리고 크기대로 우리가 출력해 줄 수 있다는 것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기타 여러 가지 유용한 스윙 컴포넌트들이 있는데 이 스윙 컴포넌트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직접 한번 보도록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해 왔던 기본적으로 컴포넌트를 사용한 방법들이 있죠. 그 방법들이랑 다 동일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뭐예요? 컴포넌트 객체를 생성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객체를 생성했으면 그 다음 뭘 하죠? 컨테이너에 추가. 이때 우리 add를 사용했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 사용했던 건 J버튼 객체를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진 객체를 컨테이너에 add를 시켰습니다. JLabel도 마찬가지였고요. JTextField도 마찬가지였고요. JPasswordField도 마찬가지였고요. 기타 등등등등등. 결국 스윙에서 제공해주는 컴포넌트를 이용할 때 기본적인 절차는 요 두 절차가 있으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 한 개만 해볼게요. J 체크박스라고 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박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요거예요. 뭐 선택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선택하면 선택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누르면 해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J 체크박스는 선택 또는 해제, 요 두 가지 상태를 가질 수가 있고요. 그쵸? 만드는 방법은 J 버튼이랑 비슷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J 버튼 만들 때처럼 문자를 넣어줄 수도 있고요. 또는 간단한 이미지 아이콘을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J 체크박스 객체를 생성할 때, 만들 때 처음부터 선택된 상태로 만들 건지 또는 해제된 상태로 만들 건지를 정해 줄 수가 있는데, 기본은 해제된 상태로 만들어 줍니다. 근데 만약에 선택된 상태로 만들고자 할 경우에는 여기 두 번째 파라미터에 true 값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예를 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네. 어디 갔죠?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자, 볼게요. 자, 여기 우리가 이야기했던 스텝 1입니다. 스윙 컴포넌트 객체를 생성하는 거였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J 체크박스라고 하는 스윙 컴포넌트를 생성하고 있고요. 이렇게 생성한 녀석을 스텝 2에서는 뭐였죠? 컨테이너에 추가하는 거였죠. 그게 바로 이게 스텝 2입니다. 그래서 add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 단계에서 만들었던 J 체크박스 객체를 등록하고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사용했던 J 버튼, J 랩을 사용할 때랑 동일한 순서죠. 자, 첫 번째는 컴포넌트 객체를 생성하라. 두 번째는 그 생성한 컴포넌트를 컨테이너에 추가하라. 그쵸?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그 패턴이잖아요. 그쵸?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사용하면 되겠고요. 조금 전에 우리 J 체크박스는 우리가 선택하거나
뭐 해제할 때 이벤트가 발생하는데 아이템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이 아이템 이벤트를 처리하는 방법은 앞서 우리가 사용했던 액션 이벤트를 처리하는 방법, 마우스 이벤트를 처리하는 방법, 키 이벤트를 처리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어쨌든 J 체크박스라고 하는 이 컴포넌트는 아이템 이벤트를 발생시킵니다. 우리가 선택하거나 해제하거나 하여튼 클릭될 때. 그러면 이 아이템 이벤트를 우리가 처리해 줄 수도 있겠지요. 그건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아이템 이벤트를 처리해 주는 녀석은 아이템 리스너이고요. 이 아이템 리스너 객체를 등록하는 것. 등록하는 메소드는 add item listener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동일하고요. 이 item listener라고 하는 이 인터페이스는 item state changed라고 하는 메소드를 추상 메소드로 갖고 있습니다. 즉 item state changed라고 하는 이 메소드가 선언만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때 이 메소드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제 체크박스를 클릭할 때마다 이 메소드가 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 메소드는 당연히 아이템 이벤트 객체를 파라미터로 전달받고요. 그 객체에 get state change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이용하면 현재 선택이 된 상태인지 또는 해제가 된 상태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을 보고 있는 것처럼 아이템 이벤트 객체에 get state change라고 하는 이 메소드에 호출하고 난 반응값이 item event.selected 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선택된 상태인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메소드 명령문이 실행되겠죠. 그렇지 않다면 else에에 있는 두 개의 명령문이 실행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 체크박스를 사용할 수 있는데, 뒤에 나오는 것들도 모두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여러분이 한번 직접 해보고 확인을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11장 메뉴, 그래픽, 그리고 고급 스윙 컴포넌트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소개를 하였습니다. 메뉴에 대한 건 우리 세 가지만 기억하라 그랬죠. J, 메뉴, 바, J, 메뉴, 그리고 J, 메뉴, 아이템. 그 다음 J 메뉴 아이템은 우리가 선택했을 때 액션 이벤트를 만들어낸다 그랬죠. 즉 J 메뉴 아이템은 액션 이벤트의 이벤트 소스가 되겠고요. 이 액션 이벤트 처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액션 리스너 객체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 기억하면 되겠고요. 그래픽의 경우에는 컴포넌트가 자기 자신의 모양을 결정한다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페인트 컴포넌트라고 하는 메소드를 재정의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가장 범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우리 JPanel이라고 하는 녀석을 사용했죠. 그래서 JPanel이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은 클래스에서 이 페인트 컴포넌트라고 하는 메소드를 재정의하고, 이 메소드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림을 그려주면 되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 고급 스윙 컴포넌트들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었는데, 앞서 우리가 사용했던 방법이랑 동일하게 사용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스텝 1은 우리가 사용할 스윙 컴포넌트 객체를 생성하는 것, 스텝 2는 그렇게 생성한 객체를 컨테이너에 추가하는 것, add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추가하는 것, 요 두 가지 스텝을 통해서 우리가 컴포넌트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1장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